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과 나스닥은 간밤에 반등했고요. 특히 나스닥,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또 쑥 올랐습니다. 반대로 다우존스 30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1.26% 오르면서 17,717.65로 장을 마쳤습니다. 숫자가 참 예쁘네요. S&P 500은 0.39% 오르면서 5,469.30으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존스는 0.76% 하락했습니다. 39,112.1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핀비즈맵으로 바로 가보시면 이 지수들 상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루 만에 모두 반대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를 너나 없이 내던졌던 어제와 달리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은 꽤 올랐고요. 반대로 어제는 잘 올랐던 그동안 소외됐던 다른 섹터의 우량주들, 어제는 우린 엔비디아랑 상관없지 초록초록 오르더니 오늘은 또 대체로 하락세입니다. 간밤과 달리 어젯밤과 달리 간밤에는 기술주들은 초록초록하게 오르고 다른 우량주들이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 핀비즈맵에서 바로 보입니다. 먼저 엔비디아 무려 6.76%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3조 달러 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MS와 애플도 같이 오르면서 아직 시총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상 처음으로 등극했던 전 세계 시총 1위에는 아직 다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리 엔비디아를 빼고 다른 반도체주들은 좀 명암이 갈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바로 옆에 있는 덩치 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암홀딩스 같은 곳은 6% 넘게 급등하면서 어제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랠리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개별 종목에 따라서 좀 명암이 갈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AMD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반면에 인텔은 0.56%, 퀄컴은 0.66%, 그러니까 소폭 상승했습니다. 타이완의 TSMC는 요새 엔비디아 묶여서 많이 얘기가 되죠. 2.85% 급등했고요. 마이크론도 1.52%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 버거버먼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스티브 아이즈먼이 지금 엔비디아의 조정 의미 없다고 단언해서 화제입니다. 스티브 아이즈먼은 TV에 나와서 엔비디아 주식을 자기는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의 장기 투자 대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여전히 흥청망청거리고 있던 월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하고 세기의 공매도를 쳤던 걸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말 나온 김에 영화 빅쇼트, 우리 권혜리의 모닝라이브 보신 분들은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누구였냐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 아닌데 이 사람 아닙니다. 저기 지금 여기 지금 이 포스터에서 보시면요, 화면 맨 좌측에 있는 사람이 스티브 카렐이라는 사람인데요. 저희 우리 인턴이 그 아까 보셨던 그 영화 화면에서는 그 스티브 카렐 맞은편에 단역 배우 앉아있는 사진을 골라놓은 것 같습니다. 네. 빅쇼트 보신 분들은 맨날 투덜거리던 제2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카렐이 연기한 마크 바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월가에 쌓여가던 부실의 탑을 대사로 매섭게 질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스티브 아이즈먼을 모델로 창조된 인물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부실이라든가 버블에 대한 상당한 해안과 인사이트를 보였던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그런 스티브 아이즈먼이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이냐 또는 하강세 돌입이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엔비디아 주가의 차트를 보면 사실 조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설사 조정이 조금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도 없다고 단언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흥미로운 얘기도 하나 했는데요. 자기가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밸류에이션만 보고 주식을 공매도하는 건 자살 행위라는 거다라면서 고평가된 종목이라도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건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토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투자는 계속될 거고 엔비디아의 스토리는 분명히 손상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애플 같은 회사가 엔비디아가 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는 지금 나흘 만에 반등에 다시 성공을 하면서 13% 가까이까지 하락하다가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정 정도의 구간에서 멈췄는데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김선영 대표와 함께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애플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온 화상회의 앱 팀스 끼워 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싱 소프트웨어 앱과 묶어서 팀즈를 판매함으로써 관련한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지난 4월에 이 EU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서 팀즈를 분리 판매하겠다, 소프트웨어 앱과 묶어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EU 측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시정 방안을 찾도록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메타가 아이폰에 자기네들의 AI인 라마를 통합할 수 있도록 애플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메타랑 애플이 메타의 AI를 아이폰에 넣는 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얘기고 더 이상은 얘기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애플이 오픈 AI의 챗 GPT를 포함해서 엔스로픽이라든가 다른 곳들의 AI를 자기들의 애플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경쟁을 시킬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메타의 AI는 끼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유는 애플은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지 않다고 봤다는 게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화제의 중심은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40% 안팎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중에도 구겐하임이 리비안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18달러까지, 지금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14.5달러 정도인데 목표 주가 18달러까지 제시하고 매수 추천하면서 8% 폭등했었는데요. 장을 마감한 뒤에 그야말로 대형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장외에서 40% 안팎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10억 달러를 우선 투자하고 2026년까지 투자액을 최대 5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폭스바겐은 리비안에 우선 10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2025년, 내년과 26년 사이에 두 번에 나눠서 10억 달러씩 모두 2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양사 합작 벤처와 관련해서 20억 달러를 더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50억 달러가 됩니다. 리비안처럼 테슬라가 아닌 다른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투자금을 모으는 게 가장 큰 관건이죠. 만약에 이렇게 보도 나온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리비안으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폭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서 금리 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금리 함께 살펴보면요. 네, 거의 움직이지 않고 끝났습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약간 1bp 오르면서 4.745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끝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의 금리에 대한 의견들도 상당히 엇갈리게 나오는 편입니다. 지난밤에는 매파로 분류되는 미셸 보음먼 같은 사람이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반대로 저희 어제 전해드렸는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처럼 약간 중립에서 비둘기 정도로 고려되는 사람은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지만 고용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들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고 노력할 의무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금리를 인하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 사이에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지난번 최근 FOMC 정례회의 결과에서 나왔던 6월 FOMC 정례회의 결과에서 나왔던 점도표에 찍힌 것과 달리 그래도 올해 2번은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잠시 후에 김선영 대표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는 미 국채 2년물 690억 달러 규모의 경매도 있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흥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렇게 미 국채 경매가 흥행을 하면 나타나는 금리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캐나다 물가가 5월에 반등했다는 소식이 4월에 비해서 오히려 반등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금리가 오르지도 않지만 내리지도 않는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끝난 간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지표들도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4로 기록됐습니다. 이게 5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월가 예상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엇갈리게 나오면서 그야말로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이 좀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모닝라이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야금야금 오르면서 사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80달러 중후반대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에는 오랜만에 국제유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1% 가까이 빠지면서 80.83달러로까지는 내려왔고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배럴당 85.17달러로 내려와 있습니다. 유가는 공급이 부족할 거란 인식 속에서 이달 들어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단기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간밤에는 좀 하락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인 위기도 아직 그렇게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벌인 세 차례의 공습으로 가자의 보건당국이 추산했을 때는 24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망자 중에 하마스의 1인자인 이스마일 하니의 여동생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똑같이 46%로 그야말로 초접전에 지금 승부를 펼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뒤져오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에 확실히 좀 격차를 좁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선 승패를 결정지을 거라고 평가되는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모두 소폭 앞서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다시 인플레가 찾아올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저명한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서한을 발표하고 우리는 각자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우리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것보다 우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예산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거라는 정당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돈을 진짜 헤프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이렇게 돈을 헤프게 쓴 정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돈 쓰는 거는 비교도 안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감세를 영구화하고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에서 1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대로 다 시행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만약에 정말 이대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이번 서한은 지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방금 보셨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서한 작성을 주도했고요. 그 밖에도 레몬 시장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조지 에클러프나 클라우디아 고딘 같은 그야말로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 16명이 모두 자기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주장에 바로 즉각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자기들 주머니에 그들의 주머니에 누가 더 많은 돈을 챙겨줄지 얘기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